안녕. 안녕하세요.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마치 작은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자는 좁고 음식은 입맛에 잘 맞지 않고 공기는 건조해서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하게 느껴지죠. 게다가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며 앉아있자니 괜히 답답하고 짜증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업그레이드 티켓이나 특별한 혜택 없이도 오랫동안 여행해온 베테랑 여행자들이 실제로 쓰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단 한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비행 후의 피로가 훨씬 줄어든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사실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발하기 전의 선택입니다. 흔히 기내에서 준비물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좌석 선택이지요. 처음 자리를 잘못 고르면 아무리 목베나 간식, 이어폰을 챙겨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을 버티느냐,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지내느냐는 좌석 하나로 갈립니다. 저도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자리 배정을 받았다가 14시간을 옆 사람 어깨에 치여가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좌석 선택이야말로 장거리 비행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항공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온라인 체크인이 열리면 바로 자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출발 24시간 전, 또 어떤 곳은 48시간 전부터 열리는데요. 조금만 늦어도 좋은 자리는 금세 사라지기 때문에 꼭 알람을 맞춰두고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치 인기 가수 콘서트 티켓 예매하듯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리가 좋은 걸까요? 창가 자리는 창문에 기대잠을 청하기 좋고 화장실 가는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로 자리는 다리를 쭉 뻗거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 움직일 수 있어 편합니다. 비상구 좌석은 다리 공간이 넓어 여유롭지만 발밑에 짐을 두지 못하고 팔걸이가 고정된다는 단점이 있죠. 의외로 괜찮은 자리는 맨 뒷줄인데 뒤에 아무도 없어 마음 놓고 의자를 젖힐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롤로파 같은 좌석지도 서비스를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빈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가 의자가 안 젖혀지는지, 어디가 주방이나 화장실 옆이라 시끄러운지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죠. 실제로 한 여행 블로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비행기 안에서도 좌석 위치에 따라 피로도 차이가 30% 이상 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장거리 비행의 첫 단추는 바로 좌석입니다. 좋은 자리를 고르는 순간 그 여정 전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내가 왜 굳이 차라리 자동차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비밀은 바로 다리와 혈액순환을 지켜주는 작은 도구, 즉 압박 양말입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양말이지만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비행 후 몸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중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돌처럼 굳어 움직이기가 힘든 순간 말입니다. 마치 갑자기 나이를 30살은 더 먹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압박 양말을 신어두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가 잘 돌고 부기가 덜 생기니 비행을 마칠 때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특히 저희 50세 이상 세대에게 더 도움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쉽게 붓고 피곤해집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 병원 연구에서도 장거리 비행 시 압박 양말을 착용한 승객은 착용하지 않은 승객보다 다리 부종과 피로감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말은 단지 혈액순환만 돕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안이 은근히 춥죠. 특히 새벽 비행이나 고도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발끝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압박 양말이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몸 전체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양말을 쉬는 승객일수록 중간에 푹 자는 경우가 많다는 농담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런던행 비행기에서 시험 삼아 압박 양말을 처음 착용해 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착용하고 2~3시간이 지나니 다리가 훨씬 덜 무겁고 도착 후에도 붓기가 확연히 적었습니다. 옆 좌석에 계셨던 60대 부부 여행객께서도 우리는 항상 압박 양말을 챙긴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꼭 고가의 제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적당한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행기 타기 전에 미리 착용하는 겁니다. 가방 속에만 넣어두고 비행 중에 꺼내려고 하면 자리에서 벗고 신기가 번거롭거든요. 그러니 아예 탑승 전 공항 대기 중에 미리 신어두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장거리 비행에서 다리를 지켜주는 작은 투자가 바로 압박 양말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선택이지만 그 덕분에 여행지에 도착해서 더 활기차게 차발을 내딜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압박 양말로 잘 보호했다면 다음 과제는 온몸의 뻣뻣함을 막는 겁니다. 장거리 비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꼼짝 앉아 있다 보면 허리는 굳고 어깨는 뻐근하고 무릎은 잘 펴지지도 않습니다. 마치 몸 전체가 기계처럼 경직되는 느낌이 들지요. 사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져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같은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내에서 요가를 하거나 큰 동작을 하긴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요령을 알면 남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몸을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로에 앉았다면이 3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세요. 물 한 잔이라도 리필해 오는 김에 다리를 풀면 훨씬 개운해집니다. 제가 지난번 런던행 비행에서 이 방법을 썼는데 도착 후 입국 심사를 받을 때도 다리가 덜 무겁더군요. 상가에 앉았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발끝을 앞으로 당겼다 밀었다 하거나 발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효과적이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자세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숨은 운동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부 항공사기 내 엔터테인먼트 화면에는 간단한 스트레칭 영상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메뉴만 고르다가 이런 건강 메뉴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막상 따라해보면 도움이 꽤 큽니다. 저도 한 번은 델타 항공 야간 편에서 2분짜리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했는데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허리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는 작은 움직임을 자주 하는 것이 최고의 약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쉽게 굳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습관이 여행의 피로를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비행기 안에서의 움직임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필수 습관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또 하나 큰 고민은 바로 잠입니다. 비행기에서 잘 자야지 다짐하고 타지만 막상 눈을 감으면 20분마다 깨고 고개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결국은 피곤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비행기에서 푹 자는 사람들은 특별히 체력이 좋은 게 아니라 잠잘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더군요. 우선 대부분의 좌석에는 작은 머리 받침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쪽 날개를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면 고개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 있게 기대어 잘 수 있습니다. 또 기내에서 나눠주는 작은 베개는 목에 두기보다는 허리 뒤에 받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허리 곡선을 받쳐주면 장시간 앉아 있어도 덜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팁이 있습니다. 바로 팔걸이 밑에 숨은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 팔걸이를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혼자 쓰는 자리라면 공간이 넓어지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라면 서로 기대기도 편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이 확실히 더 여유로워집니다. 물론 개인 장비도 중요합니다.
목베는 뒤에서 받치는 것보다 턱 밑에 되는 방식이 오히려 머리가 덜 흔들리고 숙면에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주는 얇은 안대 대신 빛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두꺼운 안대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큰 스카프 하나를 챙겨가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스카프는 담도 되고 목도리도 되고 심지어 가림막 역할까지 하니 여러모로 유용하죠. 한 승무원이 알려준 작은 꿀팁도 있습니다. 탑승할 때 발밑에 둔 개인 가방을 다리 쪽으로 당겨 놓으면 자연스러운 발받침대가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장시간 앉아있는 다리가 덜 피곤해집니다. 저도 뉴욕에서 런던까지 가는 10시간 넘는 비행에서 이 방법을 써봤는데 마치 프리미엄 좌석에 앉은 것처럼 다리가 한결 편하더군요. 결국 중요한 건 큰 노력이 아니라 작은 준비입니다. 좌석의 숨은 기능을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도구들을 챙기고 사소한 자세 조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행기에서의 수면 환경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이코노미석에서도 충분히 잘 잘 수 있구나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좋은 잠은 행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 같은 것이지요. 좋은 잠자리를 마련했다고 해도 갑자기 승무원이 팔을 툭 치며 안전벨트 확인해주세요 하고 깨운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혹은 원하지도 않는 기내식을 받느라 억지로 깨야 할 때도 있지요. 사실 이런 깨짐은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안전벨트를 담요 위로 착용하는 것이지요. 언뜻 보기에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승무원 입장에서는 벨트가 보이니 굳이 깨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뉴욕에서 리스본까지 가는 야간 비행에서 이 방법을 썼는데 옆자리 승객은 3번이나 깨웠지만 저는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 것이죠. 또 하나 유용한 방법은 만약 식사를 건너뛰고 싶을 때 미리 트레이 테이블을 내려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두면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굳이 깨우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놓고 지나가거나 아예 생략해줍니다. 한 번은 제가 깜빡하고 테이블을 올려둔 채 잠들었다가 갑자기 뜨거운 기내식이 무릎 위에 올려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꼭 트레이를 내려놓고 잠을 청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요령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잠의 질은 훨씬 달라집니다. 사실 장거리 비행에서는 깊은 잠을 오래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잘하게 깨지 않는 연속적인 수면만 확보해도 몸이 느끼는 피로도는 크게 줄어듭니다. 마치 중간에 깨지 않고 낮잠을 1시간 꾸준히 잔 것과 10번을 뒤척이며 잔 것의 차이와 같지요. 실제로 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숙면은 깊은 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완벽히 잠드는 게 아니라 깨지 않고 꾸준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지혜들은 결국 비행 후 우리 몸의 회복 속도를 좌우합니다. 불필요하게 깨지 않고 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착지에서의 컨디션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좌석 조정, 안전벨트, 트레이 테이블이 3가지만 잘 활용해도 이코노미석에서도 충분히 연속 수면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건 승무원뿐만이 아닙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흔한 적은 바로 소음이지요. 엔진 소리는 물론이고 아이 울음, 옆자리 승객의 코골이, 심지어는 TV 시청 소리까지 겹치면 마치 시장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조금만 준비하면 훨씬 나아집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입니다. 저도 예전에 시카고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 승객기 이어폰도 없이 액션 영화를 틀어놓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온줄이 그 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런데 제가 헤드폰을 쓰고 잔잔한 음악을 틀자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뚝 끊기고 마치 제 주위만 조용한 방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옮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비싼 헤드폰을 갖추고 다니는 건 아니지요. 그럴 때는 귀마개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냥 귀에 대충 끼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를 손가락으로 꼭 눌러 가늘게 말아 넣은 후 귀 안에 넣고 10초 정도 기다리면 스스로 팽창하면서 귀에 착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음이 60, 70%는 줄어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귀마개 효과를 반신반의 했는데 이 방법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숙면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귀마개와 가벼운 헤드폰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씁니다. 귀마개로 기본적인 소음을 막고 그 위에 헤드폰을 써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거의 완벽한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효과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소음은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피로를 더 크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얕아지는데 작은 소음에도 쉽게 깨게 되지요. 그러니 조용히 만드는 장치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비행을 만드는 순간 도착 후의 여정이 한층 가벼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소음을 잘 막았다면 이제는 먹고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장거리 비행을 하고 나면 괜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이 바짝 마르고 심지어는 두통까지 오는 경우가 있지요. 사실 이건 대부분 기내에서 먹고 마신 것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음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기내식은 늘 애매한 시간에 나옵니다. 밤 12시에 뜨거운 파스타, 새벽 5시에 매운 카레, 몸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도착할 때까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시카고에서 도쿄로 가는 비행에서 기내식을 2개나 먹고 6시간 내내 화장실과 좌석을 오가며 고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옆에 있던 승객은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를 조금씩 나눠 먹고 훨씬 편안하게 도착했지요. 이 경험을 들으면서 결국은 뭘 먹느냐가 승부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볍고 익숙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집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나 소화 잘 되는 과일 혹은 견과류 정도 챙겨가시면 훨씬 속이 편합니다.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과자나 칩 같은 간식은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 입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음료 선택은 더 중요합니다. 흔히 와인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시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체내 수분을 빼앗아 오히려 더 피곤하고 두통을 유발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지에서 바로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장거리 비행에서는 1시간마다 200ml 정도의 수분 보충이 권장된다고 합니다. 한 컵씩 천천히 나눠 마시면 배도 덜 불러서 화장실 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기가 적은 전해질 음료나 가루를 조금 타서 마시면 체내 수분이 오래 유지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저는 한번 파리행 비행에서 스포츠 음료 가루를 물에 탐마하셨는데 도착했을 때 다른 동료들보다 얼굴이 덜 붓고 몸이 훨씬 가볍더군요. 결국 비행기 안에서의 음식과 음료 선택은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도착 후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가볍게 먹고 현명하게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장거리 여행에서 지혜로운 승부수가 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시간 보내기와 지루함 극복입니다. 10시간,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런데 작은 준비만으로도 이 긴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즐거운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작은 영화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탑소켓 같은 간단한 거치대를 붙여두면 트레이 테이블 위에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없으시다면 선글라스를 거꾸로 걸쳐서 임시 거치대로 쓰거나 투명한 비닐 봉투를 트레이 걸스에 걸어두고 안에 휴대폰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쓰는 요령인데 의외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심지어 멀미 봉투 뒤에 휴대폰을 끼워 넣는 기발한 방법도 있지요. 보기에 우스꽝스럽지만 장시간 동안 손목 아프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비행기 전용 콘텐츠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고 싶었지만 아껴둔 드라마, 듣고 싶었지만 미뤄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비행 시간에 맞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루했던 기내가 오히려 기다리던 나만의 영화관 나만의 서재로 변신합니다. 저는 예전에 왕좌의 게임 새 시즌을 일부러 집에서 보지 않고 비행기에서 첫 화를 재생했는데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마치 긴 여행이 아니라 특별한 이벤트 같았지요. 이런 심리적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지루한 이코노미석이라는 인식이 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즐거운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 피곤함도 한결 줄어듭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기대하던 즐거움이 있는 환경에서는 피로와 불편함을 덜 느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팁이지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비행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루함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꿔내는 건 이게 장거리 여행에서 진짜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지루함을 달래는 방법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수분 관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병을 들고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가 결국 빈 플라스틱 병에 게이트 앞 정수기 물을 채워 오십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신경 쓰면 훨씬 편안한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보행이 되는 텀블러를 챙기는 것입니다. 텀블러 하나만 있어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차가운 물은 몇 시간 동안 시원하게 유지되고 뜨거운 물은 따뜻하게 오래 갑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런던으로 가는 야간 비행 경험했는데요. 제 옆자리 승객기 텀블러에 허브차를 우려 마시더군요. 새벽녘에 그 따뜻한 향이 퍼지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아늑한 카페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얇은 플라스틱 컵에 담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괜히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텀블러는 단순히 물만 담는 도구가 아닙니다. 비행 중간에 승무원에게 뜨거운 물을 부탁하면 그걸로 컵라면이나 즉석 오트밀, 미소국 같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3시. 끝없이 이어지는 기내에서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주는 위로는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일본인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미소된장 가루를 챙겨 다니다가 텀블러에 물을 부어 먹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입니다. 작은 플라스틱 컵으로는 한 번에 몇 모금도 못 마시니 계속 승무원을 불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번거롭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텀블러는 넉넉한 양을 담을 수 있으니 마음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한 번은 옆자리 승객기 플라스틱 컵 4개를 받았다가 난기류에 쏟아버린 적이 있었는데 반대편 승객은 텀블러에서 조용히 물을 마시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영화를 보더군요. 같은 비행기 전혀 다른 경험이었죠. 결국 텀블러는 단순히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비행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편안함을 만들고 도착했을 때의 컨디션까지 달라지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장거리 여행 텀블러를 가장 먼저 짐에 챙깁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또 하나의 실수는 필요한 물건을 모두 머리 위 짐칸에 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출발할 땐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3시간쯤 지나면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목이 뻣뻣해 목베가 필요하고 입술이 건조해 립밤이 생각나고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져 충전기를 찾고 싶은데 전부 짐칸 속에 있지요. 결국 옆 사람에게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억지로 빠져나가 꺼내야 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미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여행자들은 모두 작은 생존 키트 가방을 따로 준비합니다. 이건 두 번째 기내용 캐리어가 아니라 얇고 작은 파우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는 이어폰, 충전기, 간단한 간식, 립밤, 물티슈, 치약, 칫솔 같은 필수품만 넣어두는 겁니다. 좌석 밑에 넣어두면 언제든 꺼낼 수 있으니 중간의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유럽행 비행을 탔을 때는 이런 준비를 못해서 몇 시간마다 짐칸을 열고 뒤적이다가 옆 승객에게 민폐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작은 파우치를 준비하니 비행 자체가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숙이고 짐을 꺼내는 동작이 번거롭고 위험하기까지 하니 꼭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파우치는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좌석 밑에 쏙 들어가고 다리 공간도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작은 칸이 2-3개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야 이어폰 하나 꺼내려고 온갖 물건을 다 쏟아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준비해 보시면이 작은 파우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금세 느끼실 겁니다. 괜히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비행 중 내 작은 사령실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필요한 모든 게 손 닿는 곳에 있으니 장거리 비행이 훨씬 단순하고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긴 비행 시간이 훨씬 편안하고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또 하나 힘든 부분은 바로 건조한 공기입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기내 습도가 사막보다 낮아져서 코는 바짝 마르고 입술은 갈라지고 피부까지 푸석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행만 다녀오면 왜 이렇게 얼굴이 거칠러지지 하고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코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면봉에 바셀린이나 보습 연고를 살짝 묻혀 코 안쪽을 부드럽게 발라주면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선 이 방법을 큐팁 구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덴버에서 미넨으로 가는 장거리 비행에서 한번 시도해봤는데 코가 따갑지 않고 숨쉬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작은 습관 덕분에 비행 중 코피가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약입니다.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는 개인 복용약은 반드시 기내에 챙기셔야 합니다. 최소 48시간 동안 꼭 필요한 약은 절대 위탁 수화물에 넣지 말고 작은 파우치에 담아 좌석 밑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기치 않은 연착이나 경유지에서의 변수 때문에 약짐과 함께 사라진다면 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항 약국이 닫힌 밤 시간대에는 대체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리프레시 키트입니다. 여행용 칫솔 치약, 물티슈, 립밤, 핸드크림, 작은 보습제 정도만 챙겨도 훨씬 쾌적해집니다. 특히 착륙 전 세면대에서 5분 정도만 정리해도 마치 몇 시간 푹 잔 사람처럼 상쾌해집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속옷이나 팬티 라이너를 교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지만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 장거리 비행에서의 편안함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건조함을 막고 약을 지키고 몸을 리프레시하는 작은 준비가 우리 몸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여행은 결국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즐길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러니 여행에서는 이 세 가지를 꼭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이번에는 옷차림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장거리 비행에 멋을 부리고 타시는데 3시간만 지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내 온도는 일정하지 않고 금세 덥다가도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이지요. 결국은 편안하고 조절 가능한 옷차림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가장 기본은 레이어드 겹쳐 입기입니다. 속은 통기성 좋은 티셔츠나 얇은 면, 셔츠 바지는 조임 없는 트레이닝 바지나 넉넉한 바지를 권합니다. 그 위에 집어후드나 가디건을 걸치면 온도 변화에 맞춰 입고 벗기가 편합니다. 여기서 진짜 보물 같은 아이템은 바로 큰 스카프입니다. 목도리로도 쓰고 무릎 담요나 어깨 덮개로도 활용할 수 있고 심지어 눈가리개로도 쓸 수 있는 다재다능한 도구이지요. 저도 스카프 하나로 5가지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옷차림도 있습니다. 딱 붙는 청바지, 벨트가 많은 옷, 장식이 많은 신발 등은 비행 내내 몸을 옥주어 불편합니다. 게다가 보안 검색대에서 탈착하기도 번거롭습니다. 실제로 저는 젊은 시절 멋부린다고 청바지와 가죽 벨트를 하고 12시간 비행을 탔다가 허리가 쑤셔서 도착 후 반나절을 제대로 걷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크게 깨달았지요. 장거리 비행은 패션쇼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또 하나 유용한 팁은 착륙 전 갈아입을 옷을 작은 파우치에 준비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말, 속옷, 그리고 얇은 셔츠 하나만 갈아입어도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저는 파리행 비행 도착 1시간 전에 갈아입고 나왔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다른 승객들보다 훨씬 상쾌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공항을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여행 첫날의 컨디션을 바꿔주지요.
결국 옷차림은 단순히 멋을 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살리고 여행을 즐겁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편안함을 우선으로 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장거리 비행의 최고의 드레스 코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긴 화장실 사용법이지요. 긴 비행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 중 하나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길게 줄을 서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 승객이 같은 시간대에 움직이다 보니 특정 구간에는 화장실 앞에 줄이 늘어섭니다. 특히 식사 후일이 시간은 가장 혼잡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탑승 직전에 공항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는 것이 첫 번째 요령입니다. 공항 화장실은 비행기 화장실보다 훨씬 넓고 깨끗하니 출발 전에 미리 다녀오면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그리고 기내에서는 식사가 제공되는 시간대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꿀팁입니다. 대부분 승객이 식사 쟁반을 받느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한 번은 제가 도쿄 비행에서의 타이밍을 이용했는데 평소에는 6, 7명씩 줄을 서던 화장실이 그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요령 하나가 큰 편안함을 가져온 순간이었지요. 또한 너무 늦게 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비행 후반부 착륙 1시간 전쯤에는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고 양치하는 승객들로 화장실이 북적입니다. 이때는 줄이 길 뿐 아니라 공간도 습기로 가득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착륙 2~2시간 전 사람들이 덜 몰릴 때 미리 다녀오고 간단히 세안과 양치를 마칩니다. 그러면 도착 직전 여유 있게 자리에 앉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행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괜히 사람들 틈에 껴서 서두르느라 땀 흘리며 줄 서는 것보다 여유롭게 다녀오고 다시 편히 앉는 게 훨씬 낫지요. 결국 남들과 다른 리듬을 타는 것이 장거리 비행에서 지혜로운 생존 전략입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특히 힘든 경우는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주변 승객들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몇 배로 더 고단하지요.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 쉽게 울고 보채고 부모는 진땀을 흘리며 진정시키느라 지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사실 큰 게 아닙니다. 집에서 늘 쓰던 작은 물건이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늘 안고 자던 인형이나 담요, 늘 먹던 간식 하나만 있어도 아이는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제가 아는 한 가족은 3살 아이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갔는데 작은 곰돌이 인형 하나 덕분에 비행 내내 아이가 비교적 차분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에게는 낯선 비행기가 아니라 집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지요. 그리고 부모가 미리 준비해야 할 건 놀이거리입니다. 태블릿에 만화 영상을 넣어두는 것도 좋지만 단순한 놀이도 효과적입니다. 스티커 색칠 도구 심지어 기내에 비치된 멀미 봉투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도 의외로 재미있어 합니다. 이제 내 비행기 일기장을 만들어 보자 하고 유도하면 아이는 놀이로 받아들이고 시간도 금방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모의 체력 안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혼자 다 떠내려다 중간에 지치고 짜증을 내게 되는데 그럴수록 아이도 더 불안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번갈아가며 돌보는 겁니다. 한쪽은 아이와 놀아주고 다른 한쪽은 10분이라도 눈을 붙이는 식으로 휴식을 취하면 훨씬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와의 여행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준비와 마음가짐만으로도 훨씬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와의 비행은 전투가 아니라 모험이라고요. 웃음과 유머를 곁들여 아이와 함께 그 시간을 추억으로 만드는 순간 고생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바로 시차 적응 jetlag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면 몸이 무겁고 낮밤이 뒤바뀐 듯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냥 하루 이틀 자고 나면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더디고 피로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출발 며칠 전부터 수면 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비행이라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자고 서쪽으로 간다면 조금 늦게 자는 시기지요. 이렇게 3일만 미리 몸을 조정해도 도착 후 훨씬 빠르게 현지 시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서면 시계를 도착지 시간으로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적으로 지금이 그곳의 시간이라는 인식을 주면 몸이 조금씩 따라가게 됩니다. 기내식이나 잠자는 시간도 가능하면 현지 시각에 맞춰 조정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한번 파리행 비행에서 이 방법을 시도했는데 도착한 날 저녁부터 큰 무리 없이 현지인처럼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조도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마스크,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심지어는 멜라토닌 같은 수면 보조제를 소량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타임시프터나 엄니프트, 유프이프트 같은 앱은 개인 일정에 맞춰 언제 잠들고 언제 햇빛을 띄어야 할지까지 안내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잦은 여행객들이 이 앱들을 활용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젯렉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수면 습관을 조금 조정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빛과 어둠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여행의 시작이 훨씬 상쾌해집니다. 도착 후에 첫발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을 향한 가벼운 발걸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여행자의 지혜일.